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최근 낮은 저금리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물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또 좋은 입지, 또 좋은 상권에 있는 물건들은 또 역시 이전이나 지금이나 또 높은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가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상권에 대한 조사, 또 뭐 이제 유동인구, 뭐 배후 세대수,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권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사항들, 그거를 오늘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기 앞서서 뭐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자리인가, 또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되나,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권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 부동산과는 좀 다른 이런 상가에 관한 특별한 어떤 이런 권리 분석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 잘 주목하시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 반드시 체크하고 입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그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우 세대수, 뭐 유동인구, 또 주변 임대료, 뭐 상권의 지금 활성화 정도, 뭐 이런 것들 이제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고, 권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또 가외적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먼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이후에 소개해드릴 바로 해당 이 물건입니다. 그러면 물건 상세 내역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 2632,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상가동에 있는 이제 상가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건물 면적이 전용이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6평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물건 내역을 보시면은 감정가 8억 7,400에서 8억 7,400이었는데 유찰이 두 번이나 이렇게 돼서 4억 2,826만원까지 유찰이 되었었는데 경쟁률이 4명이 나와가지고요. 네, 5억 1,19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가 이 보시면은 이렇게 미납을 했네요. 그랬다가 현재 다시 물건이 이제 진행 중인 물건이에요. 물론 이제 잔금을 미납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건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고 계시는 물건 명세서는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다 열람하실 수가 있고, 매각일 일주일 전부터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뭐 이제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은 이제 점유하고 있는 임차 조사 내역, 요거 이제 여기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는 기재를 해주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사항들, 그런 것들도 여기 이제 기재가 되는데 현재는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화면 좀 크게 해드릴게요.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목록 1 내지 6 상가에 대해 2020년 2월 기준으로 미납관리비가 2억 2,300만원가량 되고, 네. 미납관리비가 2억 2,300만원. 그러니까 그 26평 정도밖에 안 되는 상가에서 2억 2,300만원이면은 굉장히 많이 미납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관리사무소가 굉장한 분쟁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역시 소송 중이라고 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납관리비 관련해서 이제 아마 이거를 이제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또는 모델하우스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 아마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관리비를 납부를 못했겠죠.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이 관리비를 이제 징수하기 위해서 아마 소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사유로 잔금 못 내고 이제 재매각 나온지 모르겠지만 약 한 뭐 2020년 2월 기준이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도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연체료라든지 뭐 계속 관리비가 또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5억 1천에 낙찰받고 2억 한 뭐 5천 정도를 이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한 7억 뭐 한 5천 정도 7억 5천 7천 정도를 취득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미납된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분쟁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관리비에 대한 이제 판결문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법원 2001년 9월 20 선고된 2001-8677 전원 합의체 판결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쭉 여기 보시면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공동주택인데 이런 공동상가, 그러니까 관리비를 관리단을 통해서 징수해서 공동으로 납부되는 형태는 아파트와 동일한 이런 체계의 관리비 납부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니까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는 거죠.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 승계인에게 이제 경매의 경우에 이제 낙찰받은 사람을 이제 지칭하게 되겠죠.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제 쭉 판결문 여러분 직접 이 사건 번호 검색하셔가지고 뭐 보시면 뭐 전문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게 이제 이 판결문의 가장 핵심되는 이제 조문이 되죠. 그러니까 체납 관리비가 전용 관리비, 그러니까 그 해당 호실에서 사용한 전용 관리비와 또 공동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공용 관리비, 공동 전기, 공동 수도, 뭐 기타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 해당되겠죠. 이런 공용 관리비는 승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상가에 이제 체납되는 2억 뭐 2천만 원 정도의 관리비 중 공용 관리비만 이제 승계하게 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또 관리비에 대한 판례가 또 여러 가지가 더 있거든요. 연체료도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고요. 또 관리비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거든요. 3년이 경과된 관리비는 또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상가를 결국은 낙찰받은 사람이 이어서 운영을 하거나 임대차를 해서 전기 수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뭐 나는 전액을 납부 못한다. 뭐 3년 이내 것만 그것도 연체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만 납부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만약에 관리사무소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전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했던 부분과 또 새로운 낙찰받은 이 소유주에게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이런 대표회에서 관리사무소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액을 다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소송대로 따로 결과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실무에서는 또 실무라는 거를 접해야 돼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런 말 이제 우리가 좀 자주 듣기를 하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뭐 관리사무소가 뭐 주먹을 쓴다는 게 아니고 법으로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물론 이런 이제 공용관리비만 납부하겠다.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겠다. 3년이 경관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을 때 관리사무소가 단전단수를 하고 이거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소송으로 다퉈야 되잖아요. 1년 또는 그 이상. 그동안 내가 운영 못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금전적 손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결국은 관리사무소하고 이런 그 낙찰 받자마자 관리사무소 측하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후에 뭔가 내가 아쉬운 말을 해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그럼 관리사무소에는 감정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법은 어쨌든 대법원 판결은 있지만 이거를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입찰가 결정하실 때 이런 상가뿐만이 아니고요.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 이렇게 공동 입주자들을 관리비를 관리단을 통해서 공동 납부되는 이런 형태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입찰하시기 전에 미납관리비 요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다세대 이런 시설 그 건축물들은요 관리비라는 걸 공동으로
징수해서 공동으로 납부하지 않잖아요. 보통 개별 납부를 하죠. 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그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전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 또는 전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내가 소유권 이전한 때로부터만 부담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체납한 거는 낙찰자하고 무관한 거죠. 네. 이제 이런 차이점 좀 구분하시고 입찰하시기 전에 관리비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판결대로 딱 그것만 납부해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가 조심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요번에 이제 조심해야 될 물건의 종류 중 하나는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인데, 상가들 중에 이런 상가들 있죠. 두 개 호수를 벽체를 터서 두 개를 하나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만 경매로 나오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거를 오픈형 상가라고 하죠. 벽체 없이 집합 건축물인데 벽체 없이 이용 중인 상가, 오픈형 상가.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직접 물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2020 타경 7470 안산에 있는 이제 상가고요. 또 유명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17억 감정가였고 현재 1회 유찰돼서 11억 9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건물 면적은 65.6제곱미터예요. 19.84평. 그러면 여기 이제 커피숍 내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커피숍 내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두 개의 호실을 여기 이렇게 이제 원래 벽체가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고 통합해서 이제 이 임차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감정평가서에 있는 호별 배치도를 이제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호수 표시는 다 삭제했고, 일단은 임의적으로 제가 1호와 2호라고 이렇게 표시해줬는데, 현재 그 커피숍이 1호와 2호를 벽체 없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1호와 2호는 별개의 상가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1호만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받으시면 커피숍 중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여기 1호에 해당하는 것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벽체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대출이 제한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출. 그리고 요런 상가도 있죠. 이제 이런 것도 오픈형 상가죠. 그래서 복합 쇼핑몰 같은데, 뭐 구이동에 있는 테크노마트나 또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런데 이제 가보시면은 그 벽체 없이 그냥 다 터져 있는 그런 이제 면적에 이렇게 뭐 책상이나 이런 이제 뭐 진열대로 구분을 하죠. 호실들을. 그래서 이렇게 오픈형 상가, 벽체가, 그러니까 집합 건축물인데 벽체가 없어진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대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전혀 안 되거나 아니면 대출이 뭐 감액돼서 나오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금융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오픈형 상가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적으로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무상에서 낙찰을 받아보면, 낙찰을 받고 나서 또 이제 1금융권은 사실 좀 어렵고요. 뭐 신협이나 농협 이런 이제 2금융권으로 한번 이 물건을 좀 대출 여부를 확인했을 때 또 실행해주는 금융권들을 또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이거 낙찰받고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잔금을 낼 수가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이거 결국 잔금 납부 못해서 입찰 보증금 포기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픈형 상가들 입찰하실 때는 내가 현금으로 전액 납부한다는 예산을 갖추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이 되면 한번 은행에 여러 군데 알아보는 거예요. 대출이 되면 그때 대출을 받으시는 거고.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아예 이런 오픈형 상가를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낙찰 받으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형 상가 대출이 제한된다. 이 부분 잘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가 조심해. 세 번째입니다. 바로 위반 건축물입니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위반 건축물들이 발생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분 상가,
경우에는 이제 위반 건축물이 잘 없어요. 그런데 고시원, 또 원룸 건물 이런 데서 위반 건축물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수익형 고시원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어떤 부분이 이제 위반 건축물 발생하는지 물건 내역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시 영통 원천동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인근으로 이제 이런 그 원룸형 건물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진행됐던 이제 물건인데요. 감정가 24억 1천 정도 했던 가격이 16억 8천 그리고 11억 8천까지 두 번이나 유찰이 되는 바람에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무려 45명이나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낙찰가는 22억 8,990만원. 결국은 요 전차수보다 더 가격을 넘겼었어요. 거의 감정가 가까이. 네. 경쟁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 감정평가서에 올라온 사진하고요. 한번 도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겉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특별히 확인하기 좀 어렵죠. 이렇게 건물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고시원 건물이었어요. 자, 여기 이제 건물 현황 도면 보시면은 3층의 경우 이렇게 총 5개의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4층도 5개 원룸, 5층은 6개 원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층도 6개 원룸. 그래서 원룸이 무려 22개, 22개나 되는 원룸이 있으니까 보통 여기가 월세가 뭐 방 하나당 한 5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50만원이면은 거의 1000만원이 이제 더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수익률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이런 물건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제 건축물 대장을 봐야 돼요. 이제 건축물 대장 보시면 벌써 이렇게 노랗게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올라가 있죠. 자, 여기 이제 그 아래쪽 페이지 보시면은 위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무단 용도 변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상 2에서 4층 제1종, 2종 근생이었는데 요거를 층별 6개 호 다중 생활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각 층별 용도가 나와요. 뭐 1층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1층 이제 뭐 근생이니까 상가로 이제 중개업소라든지 커피숍으로 이제 세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보시면 2층, 3층, 여기 4층이 보시면 1종, 2종의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소매점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시원으로는 허가가 안 된단 말이죠. 주차 부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건축주분이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고 이것도 방을 5개 내지는 6개씩 만들어낸 거예요. 고시원으로다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한 위반 건축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면요. 매년 상당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뭐 적게는 몇백만원 또 많게는 몇천만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마 이 당시 때 확인했을 때 연 1000에선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원가량 이행강제금이 아마 나오는 거로 제가 언뜻 들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어쨌든 그 구청에 전화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정말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임대 수익을 통해서 수익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한 달에 뭐 1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행강제금이 거기에 한 달에 뭐 100에서 2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명히 이제 부담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1층 이런 구분 상가 쪽에 위반 건축물은 잘 없고요. 이렇게 이제 원룸 건물 형태, 특히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고시원이나 또는 다중생활시설로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임대하는 이런 형태의 위반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 있고요. 요거 감안을 하셔야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런 상가 조심해라 3가지 여러분들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미락관리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오픈형 상가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세 번째 위반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요거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잘 검토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요, 이어서 이런 상가 조심해라. 두 번째 시리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